북한 최고의 여배우가 말뚝에 묶여서 총살당했어요. 동료 배우들이 전원 강제로 지켜봐야 했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처형이 아니에요. 공연이에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연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우인이에요. 1970년대 북한 최고 여배우였어요. 목난꽃, 적후의 진달래 같은 영화에 나왔어요.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처형됐는지를 보면 김정일이라는 인물과 북한 권력의 본질이 드러나요. 먼저 주정기라는 사람을 봐야 해요. 제1교포 사업가예요. 북한에 투자를 했어요. 중앙방송국 현대화 자금을 지원했어요. 북한이 일본 교포 사업가들을 활용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주정기가 그 역할이었어요. 주정기와 우인희 사이에 관계가 생겼어요. 불륜이에요. 제1교포 사업가와 북한 최고 여배우 사이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불분명해요. 근데 이게 김정일한테 알려졌어요. 김정일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고요? 여기서 이상한 역설이 있어요. 김정일 본인이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여러 여성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우인희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게 분노의 이유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권력자한테 말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독재자의 논리예요. 주정기는 차 안에서 사체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불분명해요. 사망이에요. 우인희는 공개 총살 명령이 내려졌어요. 공개 총살 장면을 재구성하면 이래요. 우인희가 말뚝에 묶였어요. 동료 배우들이 다 불려왔어요. 강제 관람이에요. 거부하면 안 돼요. 구급차가 대기했어요. 혹시라도 관람하다가 실신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라는 걸 알면서 준비한 거예요. 산발 사격했어요. 그리고 봉고차에 실어갔어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설계됐냐면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거예요. 가장 영예로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보여줘요. 다음에 이런 짓 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예요. 문화예술계 기강을 바로 잡는다. 이게 공식 명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김정일이 문화예술계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합리화해 왔어요. 영화를 정치도구로 써왔어요. 그 문화예술계의 기강을 잡는다고 그 최고 배우를 처형한 거예요. 우인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1970년대 북한 영화를 보면 우인희는 정말 최고 수준의 배우예요. 목난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우인희가 맡은 역할이 혁명적인 여성이에요. 북한 영화가 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우인희의 연기가 뛰어났어요.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캐릭터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당시 북한에서 인민배우 칭호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최고 예우예요. 국가가 인정한 예술가예요. 배급도 더 받고 좋은 아파트도 주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우인희가 그 위치에 있었어요. 북한 영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이 반전이 이 이야기를 더 충격적으로 만들어요. 가장 높은 영예를 받은 사람이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형됐어요. 이게 그냥 처벌이 아니에요. 예술가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제1교포 주정기라는 사람을 짚어야 해요. 그가 북한에 간 이유는 뭐냐면 사업이에요. 1970년대 북한은 제1교포 총연계 사업가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투자받고 싶었던 거예요. 외화가 필요했어요. 주정기도 그 흐름 속에서 평양에 왔어요. 총연계 사업가로 북한을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인희를 만난 거예요. 북한 최고의 여배우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겼어요. 북한 체제에서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이건 외국인과 북한 최고의 예술인 사이의 스캔들이에요.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 실패예요. 주정기가 사망한 방식도 봐야 해요.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나 사고로 처리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차 안에서 죽었을 때 그게 정말 사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층이에요. 공개 총살 현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인희가 말뚝에 묶였어요. 세 발이 쏘아졌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동료 배우들이 전부 동원됐어요. 강제로 관람해야 했어요. 눈을 감으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처벌이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메시지예요. 감히 이 체계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네 눈으로 봤지? 이제 기억해. 그게 공개 총살의 기능이에요. 이걸 직접 목격한 배우들이 무대에 서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카메라 앞에 서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아요. 공포가 체계를 대신해요. 감시가 내면화돼요. 구급차가 대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형 직후에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여라도 죽지 않으면 다시 살려내서 또 죽인다는 신호예요. 완전한 소멸을 연출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사전에 세밀하게 기획됐다는 거예요. 즉흥이 아니에요. 설계예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설을 봐야 해요. 김정일이 우인희를 처형한 이유가 문화예술계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거였어요. 도덕적 명분이에요. 근데 잠깐요. 김정일이요? 그 사람이 도덕적 명분으로 처형을 명령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일은 유부남이에요. 공식 처에 혼외 파트너가 여럿 있었어요. 홍영희, 성혜림, 고영희.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성혜림은 이미 유부녀였어요. 근데 김정일이 가져갔어요. 그게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예요. 자기 본인이 이미 유부녀와 관계한 사람이 제1교포와 불륜을 맺었다는 이유로 배우를 처형한 거예요. 북한 최고의 배우를 총살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위선이 아니에요. 이건 권력이 도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교과서예요. 도덕은 규범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아랫사람을 통제하는 도구, 공포를 합리화하는 도구, 처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에요. 도덕을 위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히 김정일의 통제 밖에서 움직인 게 문제인 거예요. 김정일은 영화를 체계의 무기로 썼어요.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북한 영화는 철저하게 선전 도구였어요. 혁명적 대작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 영화들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수령은 옳다, 당은 옳다, 인민은 복종한다. 우인희가 그 영화 속에 있었어요. 그 책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책의 밖으로 나간 순간 제거됐어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세계를 가장 잘 대변하던 사람이 체계의 명령으로 죽었어요. 충성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높은 위치가 보호막이 안 됐어요. 북한 예술계가 이걸 목격했어요. 인민 배우도 이렇게 죽는다는 걸 봤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의성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감독도, 작가도, 배우도 그냥 주어진 대본을 소화하는 기계가 됐어요. 북한 예술이 1970년대 이후로 왜 그렇게 경직됐는지 이 사건 하나로 설명이 돼요. 공개 처형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보면 이게 더 선명해져요. 김정일 시대의 공개 처형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탈북자 증언들을 보면 장마당에서는 광장, 학교운동장, 강가 모래사장에서 총살이 집행됐어요. 관람이 강제됐어요. 어린이도 포함해서요. 이건 형사 처벌이 아니에요. 정치적 연출이에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보여주겠다는 퍼포먼스예요. 우인희 처형이 특별한 게 뭐냐면 대상이 최고의 예술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된다.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해요. 우인희 이름이 이후 북한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어요. 그 영화들은 남아있는데 그 배우 이름이 지워졌어요.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기억마저 지우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체계가 불편한 존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흔적까지 없애버려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인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를요. 북한 체계에서 예술인이 성공하려면 당의 요구에 완벽하게 복종해야 해요. 혁명적 대작을 만들어야 해요. 인민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야 해요. 우인희가 그걸 해냈어요. 완벽하게 체계에 봉사했어요. 그 대가로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체계에 봉사한 것도 구해주지 못했어요. 이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질문이에요. 충성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체계 안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그게 끝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는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후로 누구도 위험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과는 절대로 공포가 행동을 바꿨어요. 그게 처형의 목적이었고 그게 이뤄진 거예요. 총련계 사업가와 북한 사이의 관계도 짚어봐야 해요. 1970년대 북한 경제는 심각했어요. 외화가 필요했어요. 총련 사업가들이 그 통로였어요. 일본에 있는 제2교포 중 총련계는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감정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사업가를 초청하고 환대하고 평양을 구경시켰어요. 공식 행사에 초대하고 최고의 문화인들과 만남을 주선했어요. 우인희 같은 배우를 만나게 된 것도 이 구조 속에서예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결한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통제를 벗어난 순간
체계가 개입했어요. 주정기가 죽고 우인희가 처형됐어요. 그 이후 총련계 사업가들의 방북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직됐겠죠. 당연히요. 평양에 가서 아무하고도 친해지면 안 된다는 신호가 전달된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층위에서 작동하는지 보이시죠? 북한 영화의 역할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김정일이 영화에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지를 통제하는 자가 현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수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영화와 사진과 방송을 통해 수령을 경험해요. 그 경험을 설계하는 게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어요. 우인희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혁명적 인물들이에요. 그 캐릭터가 주민들한테 주는 감정적 인상이 체계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돼요. 이게 정말 정교한 구조예요. 배우가 그냥 예술인이 아니에요. 체계의 감정 관리자예요. 그런 사람이 체계의 통제 밖에서 행동했어요. 외국인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김정일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체계의 균열을 낸 거예요. 체계의 얼굴이 체계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이에요. 처형 자체가 아니라 처형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목적이에요. 김정일이 영화 배우를 얼마나 직접 통제했는지를 보면 더 이해가 돼요. 북한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전부 당의 승인을 거쳐요. 대본 단계부터 최종 편집까지 당의 시선이 들어가요. 배우 캐스팅도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정치적으로 결정돼요. 우인희가 최고의 역할들을 맡은 것도 당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신뢰를 깼다는 거잖아요. 당이 골라준 배우가 당의 승인 없는 관계를 맺었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백한 권력 논리에서는요.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위반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처형의 잔혹성이 다르게 보여요. 그냥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체계 유지를 위해 계산된 제거예요. 이 계산 안에 우인희의 인민배우 칭호, 그의 영향력, 다른 배우들에게 미칠 파급력, 제1교포 사업가들에게 보낼 신호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세요. 김정일은 이후에 배우 최은희를 납치했어요. 1978년이에요. 한국의 유명 여배우를 홍콩에서 납치해서 평양으로 데려갔어요. 그 이유가 북한 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배우들은 이미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데 외국 배우를 납치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북한 최고 배우를 공개 총살하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 배우를 납치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문화 정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북한 체계 논리 안에서는 일관돼요. 통제 가능한 사람만 허용해요. 통제 불가능한 사람은 제거하거나 납치해서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요. 최은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8년 만에 탈출했어요. 1986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우인희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 차이가 이 이야기에서 무거운 부분이에요. 지금 김정은 시대를 보면 우인희 사건의 영향이 아직 살아있어요. 북한 예술인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통제돼요. 2013년에 현송월과 모란봉 악단 멤버들이 포르노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나중에 현송월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지만 그 보도 자체가 나올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어요. 이유가 회의 중 졸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공포가 체계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공포는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해요. 우인희 사건이 그 시작점 중 하나예요. 북한에서 문화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문화는 권력의 도구예요. 그리고 도구가 고장나면 교체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뭐든요. 이게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빛나던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지워진 이유예요. 권력이 예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반복돼요. 스탈린 소련에서도 마오쩌둥 중국에서도 예술인들은 체계의 선전도구로 사용됐고 체계의 불편하면 제거됐어요. 근데 북한이 다른 게 있어요. 폐쇄성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외부로 나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우인희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진 게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서예요.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 알고 있던 사람들이 탈북해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조각조각 모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정확한 날짜도, 처형 현장 세부 사항도, 공식 기록은 없어요. 이게 북한 역사 연구의 어려움이에요.
공식 기록은 조작되거나 삭제되고 증언은 편편히 남아요. 그 조각들을 모아서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오이니의 이름이 지워진 것처럼 진실도 지워지려 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탈북자들의 기억 속에서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로 굶주림, 강제노동 수용소, 탈북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른 층이에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체계가 선택하고 키운 사람이 어떻게 지워지는지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체계 안에 안전한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그 공포가 순종을 만들어요. 그 순종이 체계를 유지시켜요. 이게 북한이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의 핵심 중 하나예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공포로 유지돼요. 우인이가 말뚝에 묶였을 때, 동료들이 강제로 봐야 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항은 죽음이다. 선을 넘으면 소멸이다. 그게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것 자체가 이미 체계에 대한 저항이에요. 기억이 살아있다는 게요. 북한이 지우려 했어요. 이름을 지우고 기록을 지우고 흔적을 없애려 했어요. 근데 기억은 살아남았어요. 탈북자들이 가져온 기억이 세상에 나왔어요. 우인이라는 이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미 그 처형이 목표로 한 것을 부분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한 소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억이 남았어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핵이 아니에요. 핵은 오히려 북한이 가진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보예요.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 바깥 세상을 알게 되는 것,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인이의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공개 처형이 정치적 도구로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됐는지를 보면 이 책의 잔혹성이 더 선명해져요. 단순히 누군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조용히 하면 돼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기록 없이. 근데 공개적으로 했어요. 동료들을 강제로 모았어요. 말뚝에 묶어서 세 발을 쐈어요. 이건 연출이에요. 공포의 연출이에요. 연출에는 관객이 필요해요. 동료 배우들이 관객이었어요. 그들이 이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이 기억이 따라다닐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포가 자기 복제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의 처형이 수십 명의 행동을 영구적으로 바꿔요. 우인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북한 예술계 전체에 밝힌 가시였어요. 그 가시가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선을 넘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게 공포 정치의 경제학이에요. 한 번 투자로 장기 효과를 얻어요. 김정일이 그 계산을 했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그의 의도대로 작동했을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둘게요. 만약 우인희가 탈북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최고의 배우였으니까 감시도 더 철저했을 거예요. 외부와의 접촉도 더 제한됐을 거예요. 어쩌면 탈북의 선택지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높은 위치가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감옥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북한의 역설이에요. 올라갈수록 더 자유롭지 않아요. 올라갈수록 더 통제받아요. 체계에 더 깊이 편입될수록 체계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인민배우라는 칭호가 영광이기도 했지만 족쇄이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